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의 찬란한 시절, 한양 근처의 고즈넉한 마을에 바람처럼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곳에 이씨 가문이 뿌리를 내렸다. 이 가문의 이야기는 이현도라는 젊은이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주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을 떠돌며 바람과 구름을 벗삼아 살았다. 30이 넘어 이 마을에 이르러 거지 신세로 전락한 그는 운명의 손길에 이끌려 조민석이라는 마을의 명망 높은 이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현도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어떤 고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흙을 황금으로 바꾸는 듯했고 그 정성 어린 노고는 조민석의 눈에 띄었다. 새해가 흐른 가을,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일 무렵 조민석은 이현도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현도야, 요즘 내 마음이 무겁구나.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현도가 놀라 물었다. 주인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조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쌓아온 재산과 이 번영한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맏딸은 서가 20 넘어섰건만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병을 지녔다. 누가 그런 아이를 신부감으로 삼으려 하겠느냐. 현도야, 내가 은서라면 과연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있겠느냐. 이현도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곧 맑은 눈빛으로 답했다. 주인님, 은서 아가씨가 말을 못한다 하여 혼인을 못할 거라 하시니 그건 터무니없습니다. 아가씨는 용모가 단아하고 집안일을 능숙히 하며 마음씨 또한 곱습니다. 곧 어울리는 짝을 만날 것입니다. 조민석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현도야, 내가 그리 생각한다면 내 딸을 내게 맡기고 싶구나. 내 사위가 되어주겠느냐. 이현도는 깜짝 놀랐으나 곧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주인님,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가 이미 하늘과 같사온데 어찌 이 고귀한 제안을 거절하겠나이까? 조민석의 얼굴에서 근심의 그림자가 걷히고 기쁨이 물결처럼 번졌다. 며칠 뒤 은서와 이현도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치렀다. 혼례 후 이현도는 은서의 작은 결함,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물려주었다. 이현도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불려나갔다. 그의 아들, 손자대에 이르러 이씨 가문은 천석의 부를 자랑하는 마을의 큰손이 되었다. 그 손자 이재영은 5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지위에 대해 늘 아쉬움을 품었다. 비록 그는 서민의 집안의 사위로 들어왔지만 조상의 귀족 혈통에 대한 기억은 그의 가슴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혈통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한양의 귀족 가문과 연을 맺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도우며 가문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양의 한 친족은 그의 뜻을 헤아리고 만냥의 돈으로 종가문 가문에 첩시를 위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재영은 정식으로 귀족의 길에 들어섰다. 이재영은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기와집을 더 크게 짓고 가재도구와 하인을 늘리며 밤낮으로 손님을 맞았다. 그의 집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의 아내 민서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후한 대접을 아끼지 않았다. 이재영은 가난하지만 명망 있는 가문의 딸 해란을 아들 상민의 아내로 맞이했다. 그는 장인과 장모를 극진히 대하며 예를 다했다. 그러나 몇 년 뒤 민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손님 맞이의 모든 책임은 해란에게로 넘어갔다. 끝없는 손님의 물결에 해란은 지쳐갔다. 그녀의 마음엔 불만이 싹 텄다. 상민, 손님 접대가 너무 과해요. 저는 파김치만 먹어도 배부르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상민은 부드럽게 달랬다. 부인, 그대의 수고를 어찌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 가문이 번영한 것은 손님 덕분이 아니오. 손님이 끊기는 날 우리 가문도 무너질 것이오. 헤라는 이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손님 맞이는 이씨 가문의 번영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고 이재영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상민이 가문의 기둥이 되었다. 상민의 아내 헤라는 시아버지 생전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손님의 물결이 잦아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소망과 달리 손님은 오히려 2배로 늘어나 집안은 더욱 북적였다. 끝없는 접대에 문 밖으로 뛰쳐나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스님을 꾸짖었다. 스님, 우리 가문이 번창하는 건 고맙지만 손님이 많다는 말은 제발 삼가주세요. 손님 이야기만 나오면 소름이 돋는다고요. 스님은 해란을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부인, 부유한 집에 손님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 어찌 그리 불만이 많으신가? 스님의 말은 해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는 스님을 내쫓으려다 말고 멈칫댔다.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이었다. 어찌 그리 성을 내시는가? 부인의 뜻이 그러하다면 손님의 발길을 끊을 방도를 알려드리리다. 헤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녀는 다급히 물었다. 스님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이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곳의 기운 때문이다. 집 뒤 산꼭대기에 갑옷을 닮은 바위가 서 있어 그 기운을 끌어모은다. 그 바위를 깎아낸다면 1년 안에 손님이 절반으로 줄고 3년이 지나면 더는 발길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헤라는 이 말에 기뻐하며 재촉했다. 스님,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만 된다면 매년 후한보시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경고했다. 검소한 중은 거짓을 말하지 않소. 하지만 손님이 끊기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오. 헤라는 스님의 충고를 흘려들으며 몰래 석공을 불러 갑옷 다위를 깎아냈다. 바위가 사라진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상민이 갑작스레 병에 걸렸다. 손님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온갖 약을 썼으나 상민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약값은 가문의 재산을 빠르게 갉아먹었다.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가문의 부는 날로 줄어들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민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민수가 가문을 잇게 되었다. 그러나 민수는
돈을 물쓰듯하며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렸다. 사고와 불운이 꼬리를 물었고 4, 5년 만에 가문의 모든 재산은 탕진되었다. 재산이 바닥나자 가문은 뿔뿔이 흩어졌고 헤라는 거지 신세로 전락해 길가에서 구걸하며 연명해야 했다. 어느 날 헤라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을 쉬다 우연히 그 늙은 스님을 만났다. 그녀는 황급히 스님에게 달려가 애원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난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소매를 뿌리치며 단호히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부인은 더 큰 고통 속에서 후회해야 할 것이오. 이제 손님을 위한 잔치를 차릴 일은 끝났으니 한가로이 지내시지 않겠소? 아직 무엇이 부족한가? 말을 마친 스님은 후련히 자취를 감췄다. 헤라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과 후회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소리쳐 스님을 불렀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란 헤란이 눈을 떠보니 하녀가 옆에서 크게 웃고 있었다. 부인! 어찌 그리 잠꼬대를 하십니까?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 부인께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헤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초가을 스님의 방문부터 이어진 모든 일이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창문을 열어 집 뒤 산을 바라보니 갑옷을 닮은 바위가 여전히 우뚝 서 있었다. 헤라는 그 꿈이 신령한 계시라 믿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다. 그 후로 헤라는 마음을 고쳐먹고 평민들과 함께 손님을 진심으로 환대했다. 그녀는 직접 잔치상을 차리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거지들에게 후하게 베풀었다. 이씨 가문의 후한 인심은 인근 마을에 널리 퍼졌고 가문의 부는 더욱 늘어났다. 그들의 자손은 총명하고 재능 있는 인재로 자라나 오랜 세월 명문가의 명성을 이어갔다. 과부와 두 아들. 고려의 찬란한 시절. 달빛이 은빛으로 설봉산의 능선을 비추고 봄바람이 울창한 소나무 숲을 속삭이며 지나가는 곳에 한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마을 아래 소박한 초가집 한 채가 숲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곳에서 젊은 과부 민소연이 두 아들 민준서와 민태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초라한 초가집은 비록 바람이 스며들었으나 주위의 소나무 숲이 마치 하늘이 내린 보호막처럼 그들을 감싸 안았다. 소연은 마른 손으로 밤낮 없이 바느질을 하며 두 아들을 먹여 살렸다. 가난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빛바랜 가문의 이름을 두 아들의 학문으로 다시 빛나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준서와 태윤을 마을 서당에 바위로 스며들어 마을을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소연은 검소한 아침을 차려 두 아들을 배웅하려 했다. 그런데 그날 준서는 늘 하던 대로 대나무 울타리 문을 지나 서당으로 향하지 않고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늘어졌고 눈빛은 어두웠다.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근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준서야,
어찌하여 이렇게 꾸물거리느냐? 해가 이미 높이 떴는데 서당에 가지 않겠느냐?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소연의 마음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이 아이가 혹시 학업을 게을리하려는 게 아닌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자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내가 이리 고된 삶을 살며 무엇을 위해 애쓰는가? 그녀는 부엌에서 불쏘시개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야, 어미가 너더러 학문에 힘쓰라 몇 번이나 당부했느냐?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길은 오직 학문뿐이라 하지 않았더냐? 충동에 사로잡힌 소연은 불쏘시개로 준서의 엉덩이를 가볍게 때렸다. 힘껏 내리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속에는 실망과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울지도 피하지도 않고 조용히 매를 맞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으나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순간 소나무 숲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소연의 마음을 스치며 그녀를 깨웠다. 문득 그녀는 준서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렸다. 늘 새벽녘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동이를 채우던 아이가 오늘은 모든 일을 게을리했다. 밥을 먹을 때도 꾸물거리며 2번이나 재촉을 받아야 했다. 준서야. 소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비록 어리다 하나 어미는 너를 믿고 있다. 무슨 근심이 있기에 이리 말이 없느냐? 어미에게 솔직히 말해보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부드러웠고 준서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마침내 그는 어린 가슴을 터뜨리며 울음을 쏟았다. 울지 말아라, 내 아들아. 소연은 준서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달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더 매를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태윤의 말이 소연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다. 그녀는 준서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눈물이 샘솟듯 흘렀다. 준서야, 어미가 잘못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게으르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사정을 몰랐다. 내일이라도 어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종이를 구해다 줄 터이니 오늘은 서당에 가서 선생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거라. 준서는 눈물을 닦으며 어른 목소리에 단단한 결심을 담아 대답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근심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매를 맞았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아들의 의젓함에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나무라듯 말했다. 어미는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길 바라지 않는다. 오직 학문과 덕을 쌓아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를 바랄 뿐이다. 이 말을 잊지 말거라. 예, 어머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맑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는 태윤의 손을 잡고 서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두 형제의 작은 뒷모습이 마을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소연은 주홍빛 대문 곁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을 잃은 한, 아들들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듯 했다. 그때 하늘이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굵은 비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도 그녀와 함께 울고 있는 듯 했다. 소연은 황급히 빨래를 걷어들이고 부엌으로 돌아와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쌓인 그릇들은 그녀의 고된 삶을 상기시켰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마을의 부유한 남자 장도철이었다. 그는 교활한 눈빛과 불순한 속내로 악명 높았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와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더니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꺼내 불을 붙였다. 이 봄비가 참 시원하구나. 봄비라지만 꼭 장마 같지 않나? 풍년이 올 비라더니 과연 그런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부엌 쪽을 힐끔거렸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불쾌감을 참았다. 지난 겨울 태윤이 중병에 걸렸을 때 빌린 면량 때문에 그녀는 장도철의 무례한 언사를 견뎌야 했다. 그가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이리 무례한가. 하지만 장도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 다가가 짐승 같은 눈빛으로 소연을 노려보았다. 본능적으로 소연은 부엌에 있던 사발을 집어들었다. 당장 나가라! 이 무슨 짓이냐? 그녀가 외쳤다. 장도철은 소연을 덮치려 했으나 그녀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사발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도철은 머리를 부여잡았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아이고, 이 여인이 나를 죽이려 하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농을 던지듯 말했다. 소연은 겁에 질렸으나 그가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그만 화풀이했으니 나가라. 그녀는 단호히 외쳤다. 장도철은 얼굴의 피와 부엌에서 튄 물때로 엉망이 되어 젖은 닭처럼 보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빚을 갚아라. 빚만 갚으면 네가 떡을 내걸고 애원해도 이 집에 발도 안 들여놓겠다. 욕망이 좌절된 분노에 그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내뱉으며 달아났다. 설봉산 아래 초가집에서 민소연은 눈물을 삼키며 서 있었다. 방금 전 마을의 악명 높은 장도철이 그녀의 집을 떠난 참이었다. 그의 뻔뻔한 요구와 더러운 의도는 소연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그녀는 단호히 대응했다. 며칠 내로 빚을 갚을 터이니 다시 오시오. 소연의 차가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장도철은 그녀의 단호함에 기가 꺾여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다. 일주일 주겠소. 그 안에 빚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는 으르렁대며 폭우 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그러나 소연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잠시 뒤 대나무 울타리 너머에서 소란이 일더니 장도철의 아내 윤씨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뛰어들어왔다. 이 요망한 여편네, 남의 남편을 홀리고 이제는 상처까지 입혔단 말이냐? 윤씨의 고함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소연은 황급히 변명하려 했다. 오해하셨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윤씨는 귀를 막은 듯했다. 그녀는
소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악을 썼다. 일어나면 이 동네에 발붙일 곳 없을 줄 알아. 그녀는 도끼 어린 경고를 남기고 떠났다. 소연은 윤 씨의 맹렬한 기세에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마당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고 바닥은 진흙투성이 발자국으로 어지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준서와 태윤이 아직 서당에서 돌아오지 않아 어미의 초라한 꼴을 보지 않은 것이 작은 위안이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곳을 정리해야 한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나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온갖 수모를 견뎌온 그녀였다. 장도철 같은 자들의 치욕적인 언사와 탐욕에 시달리며 그녀는 늘 꿋꿋이 버텨왔다. 이 못된 사람. 소연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원망하듯 중얼거렸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빗방울이 초가 지붕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그 순간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 마치 무엇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정신을 차렸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는 달리 문 앞에서 나는 소리는 분명 금속성이었다. 혹시 땅속에 쇠붙이라도 묻혀 있는 걸까? 소연은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그곳을 긁어보았다. 긁을수록 소리가 뚜렷해졌다. 틀림없어. 여기 뭔가가 있다. 그녀는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을 파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괭이에 걸렸다. 도대체 이게 뭐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녀는 더 깊이 팠다. 마침내 커다란 철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세상에, 이게 뭐야?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항아리 안에는 은괴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문을 굳게 잠갔다. 혹시 누가 볼까 두려운 마음에 주위를 살폈다. 은괴를 하나 꺼내 손에 쥐자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눌렀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런 일이... 소연은 항아리를 뒤집어 은괴를 쏟아냈다. 무수한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다. 타였다. 그 돈이면 그녀는 단번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이 극심한 가난은 끝났다.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키고 잘 먹이고 입힐 수 있다. 장도철 같은 자에게 더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소연은 은괴를 손에 쥐고 잠시 행복한 상상에 빠졌다. 그러나 문득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부자가 되면 몸은 판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결심한 듯 항아리를 다시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었다. 그날 폭우 속에 아무도 그녀의 집을 찾지 않았고 이 비밀은 오직 그녀만이 알았다. 그날 오후 준서와 태윤이 서당에서 돌아왔다. 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어찌 머리가 이리 짧으신가요? 소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어미는 머리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잘랐단다. 그러니 소란 피우지 말거라. 그녀는 머리를 팔아 얻은 돈으로 장도철의 빚을 갚고 준서와 태윤에게 공책을 사주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두 아들은 공책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소연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소연은 오빠 민상호에게 집을 팔고 다른 마을로 이사 가자고 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생계를 꾸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끔씩 묻어둔 은괴가 떠올라 미칠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고난과 인내의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소연은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했다. 부모의 고난을 본 자식은 효심이 깊기 마련이다. 준서와 태윤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 두 형제는 학문에 매진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정성 들인 마음은 하늘이 안다 하였으니 마침내 두 형제는 뛰어난 학자가 되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어느 해 소연의 남편 기일이 돌아왔다. 그녀는 오빠 상우를 초대해 제사를 지냈다. 제사 중 소연은 단담히 입을 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된 뒤 두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 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은혜로 아이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훌륭히 자랐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땅 속에 묻은 은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상호는 동생의 이야기에 가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이는 더욱 굳건해지고 노력으로 얻은 재물만이 낭비를 막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갔다. 그때 준서와 태유는 너무 어렸습니다. 부자가 되면 학문에 정진하지 않을까 두려웠기에 은계를 숨기고 서둘러 이사를 갔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가치를 빛내기 위한 것이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우와 두 아들은 엄숙한 침묵에 잠겼다. 준서와 태요는 어머니의 깊은 뜻과 인내를 깨닫고 더욱 효심 깊고 올바르게 자랐다. 두 형제의 가문은 날로 번성했고 이를 본 이웃들은 모두 그들의 현명하고 덕 있는 어머니 덕이라 입을 모았다.